이제 파트 4, 챕터 3, 멀티모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섹션 소개를 갖다가 세 가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고급 텍스트 이미지 프롬프트,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 프롬프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 플랫폼에서 다루는 프롬프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섹션 2, 비디오 생성 AI에 대해서 다룰 거고, 섹션 3, 노드형 프롬프트, 그러니까 컴피 UI라고 부르는 이미지 영상 생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 첫 번째 고급 텍스트 이미지 프롬프트 섹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228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미드저니가 보이게 될 거예요. 자, 미드저니는 원래 이제 디스코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디스코드 화면의 캡처거든요. 디스코드를 베이스로 해서 제공됐던 이미지 생성 이제 플랫폼인데, 최근에는 웹사이트를 베이스로 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 그게 더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제 디스코드 화면을 갖다가 여러분 강의화면에 띄우는 건데요. 자,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디스코드에다가 샵 슬래시 해놓고 이미진이라고 먼저 적고 나서 엔터를 치면은 프롬프트를 적는 칸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적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적어주고 프롬프트를 적는 과정에서 이제 파라미터라고 부르거든요. 이미지의 비율이나 이미지의 어떤 무작위성 같은 것들을 관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 갖다가 작업할 때는 막 더 길게 몇백 자 적어주면 이렇게 다 적잖아요. 자연어의 형태로. 근데 이미지 생성을 할 때 미드저니에서는요, 뒤에다가 이렇게 하이픈 2개 긋고 정해진 파라미터 약어들이 있어요. 네, 정해진 약자들을 갖다가 입력을 하고 정확히 어떤 값으로 지정을 할지를 오더를 내리면 그게 이미지 생성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이미지널로 적고, 그 다음에 원하는 이미지를 영문을 쫙 적고 나서 맨 마지막에다가 한 칸 띄고 하이픈 2줄 찍찍 긋고 나서 각각의 파라미터를 원하면 쓰는 겁니다.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갖다 쓰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디스코드 화면에서 사용할 때이고요. 일반 미드저니 화면에서는 이 이미지 작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되고, 여러분은 일단 학습을 할 때 미드저니의 주요 파라미터랑 그리고 이렇게 앞에다가 먼저 프롬프트 적고 뒤에 파라미터를 적는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문제가 만약에 무섭게 나온다면 디스코드에서 미드저니를 작업할 때 가장 먼저 작성해야 될 명령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 정도는 여러분의 우선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229페이지로 가볼게요. 거기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있을 겁니다. 자, 스테이블 디퓨전은 오픈소스 이미지 생성 AI 모델이고요.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설치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모든 게 가능한, 모든 어떤 종류의 이미지든지 사용자가 원하면 생성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이미지 생성 플랫폼에서 뭐 이미지를 그려줘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알잘딱 알아서 잘 괜찮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에 반해, 스테이블 디퓨전 계열은요, 진짜 장인 정신으로 막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설치형 스테이블 디퓨전의 화면이거든요. 여기다가 프롬프트 적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묘사를 하고, 여기다가 네거티브 프롬프트라고 적혀있죠. 네거티브가 뭐예요? 부정적이라는 의미잖아요. 이미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거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값들, 파라미터 값들을 내가 다 지정을 해야 됩니다. 몇 번 돌릴 건지, 뭐 가로 세로 비율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여기다 적어놓은 프롬프트는 얼마나 더 성심성의껏 따르게 할 건지, 이걸 다 적어야 돼요. 다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디퓨전 형태의 이미지 생성에 있는 이 주요 파라미터 각각의 기능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섹션 소개할 때 섹션 3가 노드형 프롬프트 컴피 UI가 나왔던 거 있죠. 그 컴피 UI가 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파라미터 값들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테이블 디퓨전 이 229페이지의 이 부분의 주요 파라미터를 공부를 해놓으면, 이따가 섹션 3 노드형 프롬프트 컴피 UI 부분을 할 때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파트 6에서 컴피 UI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 실습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주요 파라미터가 또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번 페이지에서 공부해도 손해보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 챕터에서 또 다루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재 233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233페이지. 자, 233페이지에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런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을 말고도 우리 나노 바나나 같은 또는 다른 이미지 합성 생성 AI를 사용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이미지 생성 제어 프롬프트 용어입니다. 자, 인페인팅 같은 경우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가족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앞불사 사진을 봤더니 사진 오른쪽에 내 손가락이 살짝 나와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있고 또 아니면 기껏 잘 찍었는데 뒤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같이 지켜버린 거예요. 진짜 그 사람만 없으면 되는데 그런 경우일 때 그 이미지 생성 AI에다가 여러분 이미지를 첨부하고 인페인팅 지시를 하면 됩니다. 정확히는 사실 이렇게 인페인팅 해줘라는 말을 적기보다는 그냥 화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삭제해줘, 지워줘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 기존 이미지에서 무언가를 편집하는 것을 이제 인페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뭔가를 추가하는 것다. 원래 사진 안에서 진행하는 걸 인페인팅이라고 부르고 아웃페인팅이라는 게 있죠. 얘는 어떤 거 말하는 거냐? 우리가 기존에 막 1대1 비율로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또는 1대1 비율로 사진 하나 찍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 바탕화면은 보통 16대 9 비율이니까 양옆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냥 이미지를 자꾸 늘리면 치즈 늘어나는 거면 쭉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거 내가 원하는 바탕화면 아니죠. 그러면은 AI한테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미지를 16대 9 비율로 만들어주고 좌우에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확장시켜줘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1대1 비율이었던 이미지의 양옆으로 16대 9로 만들어지면서 이미지가 확장이 되죠. 이렇게 이미지 바깥쪽을 갖다가 생성시키는 것들을 이제 아웃페인팅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가죠?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지. 이제 마스킹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뭐냐? 인페인팅 할 때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여기 요즘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이미지 편집 AI가 내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거 편집 모드로 가보면요. AI 기능 있잖아요. AI 기능 누르면 여러분한테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거나 색칠하라고 할 거예요. 마스킹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내 뒤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지우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을 갖다가 색칠을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딱 터치하면 그 사람의 테두리가 싸락 선택이 되죠. 그럼 마스킹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뭐 입력을 하면 그에 맞게 처리가 되는 거죠. 네, 그걸 마스킹이라고 부르고요. 자, 업스케일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의 화질이 144p 진짜 극한의 저화질이다.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최소한 풀 HD 컴퓨터 모니터 정도 크기로 화질을 좋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AI한테 업스케일링을 해달라라는 형태로 프롬프트를 추가하면 돼요. 사실 이것도 업스케일링 안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정말 제대로 쓰는 사람들은 업스케일링 용어를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AI POT 프롬프트 활용 능력을 공부하는 거니까 업스케일링 해달라는 말을 한다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이미지 생성 AI들은 업스케일링 해달라고 하면은 알아서 잘 알아먹습니다. 네. 자, 그리고 236페이지를 한번 펼쳐볼게요. 236페이지. 236페이지를 펼쳐보시면은 스테이블 디퓨전과 미드 저니의 주요 파라미터를 갖다가 정리해 놨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들 그리고 각각의 파라미터의 최소 또는 최대 또는 권장값들이 어떤 결과물을 유도하는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은 실제로 쓸 때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관련 AI 관련된 이 이미지 생성 AI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파라미터 문제로 틀릴 일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잠깐 봤던 그 파라미터들도 공부하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를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미지 생성 시 설정하는 파라미터 중 하나는 CFG 스케일의 주된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떠올려보고 CFG 스케일이 뭐였지? 잘 떠올려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어보셨습니까? 다 가보도록 하죠. 일단 CFG 스케일의 주된 역할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얘는 CFG 스케일이 일단 뭔지 알아야 되겠죠? CFG 스케일은 여러분이 스테이블 디퓨전에 입력한 프롬프트를 AI가 얼마나 따를지에 대해 관할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자, 1번. 이미지의 생성 단계를 결정하는 수치로 값이 높을수록 노이즈 제거 횟수가 늘어나 디테일이 정교해집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2번. 생성될 이미지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척도이며 값이 높을수록 4K 이상의 고화질 이미지가 생성된다. 이건 이제 그 파라미터 있었죠? 하이시랑 위스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3번. AI가 프롬프트를 얼마나 무시할지 결정하는 수치로 값이 높을수록 프롬프트와 무관한 창의적인 이미지가 나온다. 네, 아니고요. 4번. AI 모델이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얼마나 엄격하게 따를지 조절하는 수치이다. 네, 정답 나왔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CFG 스케일은 AI가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입력된 프롬프트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할지를 결정하는 가중치 값입니다. 네, 이거 틀리지 마시고요. 다음 문제로 가보죠. 미드저니 디스코드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입력해야 되는 명령어와 그 이후의 실행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임은 확인을 했고요. 미드저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웹사이트 버전이랑 디스코드 버전이 있는데 이번 문제는 디스코드 버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시죠. 다 풀어보셨을까요? 자, 문제 보죠. 첫 번째, 대화창에 이미지를 입력하고 팝업되는 창에 원하는 이미지 스타일을 먼저 선택한 후 텍스트를 입력한다. 자, 팝업은 따로 뜨지 않죠? 그리고 대화창에 이미지를 입력한다는 말은 여기까지만 봤으면 이거다 싶었겠지만 뒤에 글자 하나가 좀 다르죠? 네, 틀렸습니다. 2번, 젠 또는 크리에이트 명령을 입력하여. 자, 일단 시작부터 틀렸죠? 아니고요. 3번, 채팅창에 이미진을 입력하고. 여기까지 맞아요. 자동 완성되는 프롬프트 필드를 선택한 뒤 그 안에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설명 작성한다. 3번이 우승인 것 같습니다. 3번 정답 맞고요. 4번 샵 프롬프트. 네, 이런 명령 안 씁니다. 샵 프롬프트 안 쓰고 이미진이라고 써야지 돼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미드저니 디스코드 버전에서는 슬래시 커맨드인 슬래시 이미진을 입력하고 이를 입력하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그 샷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프롬프트를 따로 입력하는 칸이 별도로 뜹니다. 거기다가 원하는 이미지에 대한 서술을 텍스트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섹션 비디오 생성 AI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선 237페이지를 펼쳐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CBT 시험이다 보니까 언젠간 이미지 생성에 대한 시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당장은 AI POT 시험에서 실제 이미지를 생성시키는 시험은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비디오 생성 AI 섹션에서는 뭘 배우는 거냐?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첫 번째, 제작 방식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텍스트 투 비디오는 사진이나 다른 영상을 첨부하지 않고 그냥 텍스트로 어떠한 상황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줘.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력을 해서 영상을 만드는 방식을 TXT-BD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이미지를 첨부하고 이 이미지 속에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동영상을 만들어줘 라거나 아니면 그냥 이미지만 첨부하고 딸깍 누르게 되면은 그걸 이제 이미지 투 비디오,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자료를 주고 그 영상에 이어지는 영상을 만들게 한다거나 또 영상 속의 장면을 다른 장면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 그게 이제 비드 투 비드입니다. 그래서 영상 생성 AI의 제작 방식에 따른 분류, 약어를 갖다가 알아두시고요. 영상 생성 AI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중적인 거 이제 오픈 AI의 소라랑 구글 비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런웨이라고 불리는 영상 생성 AI가 존재하는데 좀 접근성이 그나마 있는 두 가지를 갖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비디오 생성 AI 파트에서 문제로 등장하기 딱 좋은 게 뭐냐면요. UI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프롬프트 입력칸에 네, 오픈 AI 소라의 프롬프트 입력칸, 그리고 이건 이제 구글 비오라고 해놓긴 했는데요. 정확히는 구글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구글 플로우의 프롬프트 입력칸의 구조. 그래서 각각의 입력칸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고 가셔야 됩니다. 플로우도 마찬가지고요. 각각의 기능이 어떤 걸 수행하는지를 보고 가셔야 돼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먼저 소라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입력칸의 왼쪽 위를 보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을 거예요. 소라가. 여기서 사용자는 텍스트 투 비드만 할 거면 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고, 그럼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영상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미지를 첨부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 거다 그러면 장치에서 업로드를 누르거나 라이브러리에서 선택을 갖다 눌러주면 됩니다. 뭔 차이냐면요, 장치에서 업로드는 내 PC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라이브러리에서 선택은 이 소라에서 만들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갖다가 가지고 오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그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아마 이미지라고 적혀 있거나 영상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사용자는 이미지나 영상을 고를 수 있는 유형창을 보게 됩니다. 소라가 영상 생성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이미지 생성도 가능해요. 그래서 유형에서 이미지를 원하면 이미지를 생성하게 하고, 영상을 원하면 영상을 생성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으로 건너오면 몇 대 몇이라고 되어 있는 비율이 있는데, 당연히 이게 화면 비율을 말합니다. 영상이 선택되어 있을 때는 5가지의 화면 비율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 이미지를 갖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화면 비율이 3가지 종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은 영상 생성보다 지원하는 그 화면 비율의 종류가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비율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480p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화면 품질입니다. 영상 품질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챗GPT를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3만 원 정도의 돈을 내는데, 그 사용자들은 720p 화질까지는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화질은 아니에요. 이게 옛날 노트북에서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화질이고, 요즘 우리 화면에서 좀 괜찮게 보이려면은 1080p 정도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쓰려면 더 비싼 요금제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생성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5S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5S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사용자는 생성되는 영상의 총 재생 시간을 갖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소라에서는 최대 20초까지의 영상 생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거 무슨 프로그램 버전 같은 이름을 가진 숫자가 하나가 보이죠. 소라는 한번 영상 생성을 돌릴 때 1개를 만들 건지 2개를 만들 건지 4개를 만들 건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개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생성 소요 시간이 길어지겠죠. 만약에 한 번에 2장의 영상을 만들게 시키면은 여기가 숫자 2V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의 영상을 만들게 하면은 숫자 1V가 되죠. 네, 이거 해석하는 방식 알아두시고요. 자, 이 녀석의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무슨 그 슬라이더 같은 버튼이 있거든요. 이건 소라가 사전에 준비해 놓은 프리셋입니다. 자, 프리셋이 또 뭔 소리냐? 우리가 프롬프트 상에서 되게 느와르틱한 그 흑백의 어떤 걸 만들어주라고 표현을 일일이 적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냥 여기서 필름 느와르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다가 포켓몬스터 영상을 만들더라도 느와르하게 나옵니다. 그런 기능들이에요. 생성되는 영상에 여러 스타일이나 패턴을 갖다가 미리 지정해 놓은 거죠. 사용자는 여기서 직접 이제 프리셋을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관리를 클릭해서 나만의 프리셋을 설계하고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구글 플로우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구글 플로우는 오픈 AI의 소라보다 화면 UI 구조가 되게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볼 것도 별로 없어요. 일단 구글 플로우의 프롬프트 입력칸의 왼쪽 위를 보면 텍스트 동영상 변환 또는 프레임 동영상 변환 뭔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텍스트 투 비디오뿐만 아니라 이미지 투 비디오 영상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라처럼 이미지 생성도 가능해요. 여기서 이미지 생성을 해서 여기서 바로 영상을 만드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가로 세로 비율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여기 있는 세 가지를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당 출력, 이거 아까 그 소라의 개랑 똑같죠. 프롬프트당 출력이 2로 잡혀 있으면 여기 표현이 곱하기 2가 되고 생성을 할 때마다 영상이 2개가 나옵니다. 자, 모델은 비오 3.1, 현재 기준으로는 3.1 패스트가 되어 있고요. 이거 모델을 바꿀 때마다 밑에 있는 청구서가 달라집니다. 혹시나 이걸로 영상 만드실 분들 굳이 퀄리티 모델 쓸 필요 없어요. 비오 3.1 패스트 모델 써도 충분합니다. 더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도 여기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 모드를 설정하면 여기 그림이 미리 보기가 가로로 길어져 있는 거 보이죠? 네, 저렇게 표시가 돼요. 구글 플로우의 디테일한 화면 UI 구조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책에서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되겠죠. 소라의 화면 비율 설정과 생성 결과물의 표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사실인 것을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는 게 아니라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자, 다 풀으셨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영상 생성과 이미지 생성 모두 다양한 화면 비율을 지원하지만 이미지 생성 모드가 영상 생성 모드보다 지원하는 비율의 종류가 더 적게 설정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1번 일단 킵해 둘게요. 2번. 소라는 학습 데이터의 특성상 16대 9 와이드 비율만 지원하면 아니에요. 여러 비율, 다른 비율도 지원합니다. 네, 시작부터 틀렸죠. 3번. 한 번의 프롬프트 입력으로 생성되는 영상의 개수는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으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 4개입니다. 소라는 최대 4개의 영상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4번. 이미지 생성 모드가 영상 생성 모드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다양한 화면 비율을 제공한다. 아니요, 틀렸어요. 이미지 생성 비율은 더 적은 화면 비율을 갖다가 제공을 합니다. 자, 이번 문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비율의 가지수가 더 적어요. 이미지 생성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의 가지수가 더 적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다음 세 번째 섹션입니다. 노드형 프롬프트 컴피 U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244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컴피 UI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기반으로 한 노드 기반의 그 이미지 생성 AI 생성 프로그램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사용자가 영상 생성 AI의 API를 가지고 오면은 여기서도 영상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노드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걸 노드라고 불러요. 이렇게 선과 선으로 뭔가 섬나라가 서로 연결되는 느낌이죠. 이렇게 쫙쫙쫙 하는 거. 이걸 노드라고 부릅니다. 저처럼 게임이 취미이신 분들은 이 말이 되게 익숙할 거예요. 노드를 뚫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따가 생성되는 거 영상으로 한번 볼 건데 생성될 때 선 따라서 움직이는 느낌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이미지 생성을 할 때 텍스트로 막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려주라고 적었는데 얘는 그냥 노드와 노드를 연결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걸 보고 노드라고 불러요. 이 섬을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 노드 안에 있는 각각의 설정을 여러분이 따깍따깍따깍 클릭해 놓고 텍스트는 여기다가만 적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름이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시드, 스텝소, CFG. 아까 우리 스테이블 디퓨전 공부할 때 봤던 걔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디퓨전의 파라미터를 공부해 놓으면 컴피 UI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책을 좀 펼쳐보면요. 거기에 컴피 UI 지원 노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여러분의 통곡의 장벽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노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내가 시간이 나 그렇게 많지 않다. 내가 노드를 다 공부하기엔 좀 버거운 것 같다 싶으시면요. 지원 노드에서 필수 노드만이라도 공부해 가십시오. 여기 지금 제가 잘려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각각의 노드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공부하면서 필수 노드만이라도 알아두십시오. 특히 요거 K 샘플러
K샘플러랑 VA 디코드, VA 인코드 이 세 가지 얘만이라도 일단 꼭 알아두십시오. 네, 꼭 알아두시고요. 이거 클립 텍스트 인코드 이 녀석은 또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네거티브 프롬프트 적는 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알아두십시오. 이것도 보면 여기 이게 네거티브 그 프롬프트인 거예요. 잘 보면은 이미지 생성할 때 텍스트 나오지 말게 하고 워터마크 바뀌지 말고 하고 퀄리티 떨어지게 나오지 말게 해라. 네, 이렇게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적은 거고요. 그래서 클립 텍스트 인코드, VA 디코드, VA 인코드 그리고 K샘플러 네 가지 노드는 꼭 공부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스텝 1 좀 잘려있는데 스텝 1이고요. 스텝 2 그리고 스텝 3 하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자, 볼게요. 파란색, 녹색 떴죠? 그리고 갔다가 네, 쭉 생성하고 타고 갔다가 딱 만들어지죠. 이런 게 그 컴피 UI의 구조예요. 그래서 노드와 노드를 갖다 연결하면서 생성이 되게끔 지시하는 것 하다 보니까 사용자가 만약에 역량이 되면 이 노드를 더 여러 가지에 늘리면서 되게 광범위한 노드를 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텍스트 생성 AI 쓰는 것보다 더 정밀하고 고급스러운 걸 만들어내기가 좋습니다. 문제는 진짜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다들 컴피 UI를 잠깐 손댔다가 데이고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드는 플랫폼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설명을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되겠죠. 자, 스테이블 디퓨전 등을 활용한 AI 이미지 생성을 위해 사용되는 컴피 UI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 고르시면 안 됩니다.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자, 다 풀어보셨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드 기반의 그래프 인터페이스를 채택하여 사용자가 모델, 샘플러, 프롬프트 등을 프롬프트 등의 블록을 선으로 연결해 로직을 구성하며 이 구조는 JS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프롬프트 등의 블록을 선으로 연결해서 네, 이게 블록이 되니까 노드 말하는 거예요. 네, 선을 연결해서 로직을 구성하면 이 구조는 JS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다. 자, 일단 이거 킵해 두고요. 2번으로 가죠. 텍스트 명령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최적의 워크플로우를 생성해주는 노코드 툴로서 여기가 틀렸어요. 자, 컴피 UI는 노코드가 아니라요. 로우 코드입니다. 로우 코드. 그러니까 코드가 없지는 않고 적다는 소리예요. 노코드는 코드가 없다는 소리예요. 코딩 안 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컴피 UI는 로우 코드 툴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3번 모든 노드가 중앙 서버와 실시간으로 통신해야 작동하는 클라우드 전용 서비스로서 이거 틀렸어요. 자, 방금 보여드렸던 저 컴피 UI는요. 설치 파일을 내려받아가지고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설치해서 구동해야 됩니다. 엄연히 여러분 PC에 설치된 CPU와 그래픽카드의 사용에 영향을 받습니다. 4번 워크플로우 구성 시 노드 간의 연결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아니요,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앞에 스텝 1, 2, 3가 있었겠죠. 그쵸? 중요합니다. 순서 되게 중요해요. 무작위로 하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자, 이 문제의 답은 1번 얘가 됩니다. 자, 해설을 볼까요? 자, 컴퓨터에는 블록 형태의 노드를 선으로 연결하여 데이터의 흐름을 설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 데이터는 JSON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거나 불러올 수 있어서 다른 사람 거 가져와서 공유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피 UI를 화면에 열면요. 화면 왼쪽에 템플릿을 불러오는 게 있습니다. 컴피 UI가 제공하는 여러 노드 구조를 갖다가 호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그 노드 구조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노말 노드 구조를 사용을 하고 방금 전에 여러분이 봤던 것도 노말 구조의 UI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컴피 UI의 그 각 노드에 있는 디테일한 설정 값들은요. 나중에 파트 6에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 더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수업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는 조금 쉬었다가 잠시 뒤에 파트 4 마지막 챕터 챕터 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잠시 뒤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이따 뵙겠습니다.